안녕하세요. 황치윤입니다. 지금과 같은 언택트 시대에 우리 학생회에서는 학생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시는 지식을 서로 공유하실 수 있도록 테드의 형식을 차용한 SCM 공유지성 행사를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미약하나마 제 관심사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고자 합니다. 저는 중화민국, 우리에게는 대만으로 많이 알려진 국가의 역사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즉, 1911년 신해혁명으로 인한 청나라의 멸망부터 2020년 현재 차이잉원 총통의 집권까지 약 110년간의 역사를 간략하게나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중화민국의 역사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신해혁명은 1911년 신해에 일어난 혁명으로 청나라가 멸망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그런 사건입니다. 청나라 말기 청해 황제는 선통제 프이였으나 마지막 황제라는 영화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는 굉장히 어렸기 때문에 당시 청해 실권자는 이홍장과 서태후였습니다. 이홍장과 서태후가 모두 사라진 이후 청은 굉장히 혼란한 시기를 맞게 되었고 내각 역시 불안정했습니다. 이 틈을 타 우정부 대신 성선회라는 사람이 청 내각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는 우한과 광저우를 잇는 철도 부설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행하던 민간 자본으로 이 철도를 부설했다가는 중국 철도에 대한 이권을 가지고 있는 영국만 좋은 일을 시키는 꼴이었기 때문에 그는 철도 국유화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당시 청해 국민들은 민간 자본으로 부설되는 철도에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었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민간 자본으로 건설되는 철도에 상당한 금액을 투자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성선회는 결국 철도 국유화라는 자신의 뜻을 관철시켰고 그 민간인들이 투자했던 돈을 국유화시킨 철도에 투입한 후 만약 철도가 다 건설되고 그 철도에서 수익금이 난다면 정부 채권을 발행해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민간 자본의 철도 부설에 돈을 투자했던 청 국민들은 이에 상당한 배신감을 느꼈고 원금 회수는커녕 이익을 얻지 못할 것이라 생각해 상당히 분노하게 됩니다. 이에 더해 성선회는 외국으로부터 차관을 끌어오며 광산을 담보로 설정했는데 광산은 당시 청에게 상당히 중요한 경제 수단이었으므로 이 광산을 담보로 설정한 데에 청 국민들은 또한 분노하게 됩니다. 결국 이 광산의 담보 설정을 매국으로 인식한 청 국민들은 우창에서 봉기를 일으키게 되었고 그 결과로 호북 군 정부가 수립되고 14개 성이 독립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당시 청 정부는 쇠퇴를 거듭하고 있었고 이를 막을 만한 군대가 없었기 때문에 당시 중국 최대 군벌의 수장인 위안스카이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노회한 위안스카이는 청 황실의 부름에 즉각 응하지 않았고 청 황실이 자신을 총리 대신으로 임명한 후에야 우창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그러나 위안스카이는 처음부터 호북 군 정부군과 싸울 의사가 없었고 그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의 권력 유지였지 청 정부군이 이기든 호북 군 정부군이 이기든 그것은 위안스카이에게는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결과 우창에 도착한 위안스카이는 호북 군 정부군과 협상을 벌이게 되고 이 과정에서 호북 군 정부군을 진압하는 것은 흐지부지 되게 됩니다. 또한 신해혁명 소식을 들은 또 다른 지도자 수너는 미국에서 급히 난징으로 귀국해 1911년 12월 29일에 자신을 수반으로 하는 중화민국 임시정부를 구성하게 됩니다. 이후 이 중화민국 임시정부를 구성한 수너의 측근과 위안스카이는 남북의화라고 불리는 회의를 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수너는 만약 위안스카이가 청을 무너뜨린다면 그에게 자신의 권력을 양도할 의사가 있음을 밝힙니다. 수넌의 이 말에 마음이 급해진 위안스카이는 전방위적으로 청 황실을 압박하기 시작하고 결국 1912년에 청 황실이 황실 우대 조건을 받아들이고 사위조서를 발표함으로써 진시황 이후 약 2200년간 중국 땅에서 지속되어 온 황제 체제가 종식되고 청나라는 멸망하게 됩니다. 이튿날 수너는 약속대로 임시 대총통직에 사임하고
위안스카이가 대신 그 자리에 임시 대총통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임시 대총통에 취임한 위안스카이에게는 더 큰 야심이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황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재빨리 포착한 일본은 위안스카이에게 사람을 보내 만주의 일부 땅과 막대한 만주의 이권을 자신들에게 보장해주면 위안스카이의 황제 등극을 방해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21개조 협의를 제안하고 위안스카이가 이를 수용함으로써 위안스카이의 황제 등극은 탄력을 받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청 국민들은 위안스카이의 황제 등극을 반대했고 이 강경한 반대에 부딪힌 그는 88일 만에 황제 등극을 철회합니다. 황제 등극 철회로 인해 울분이 쌓였던 탓인지 위안스카이는 곧 사망하게 되고 중국 땅은 다시 한번 혼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이후 중화민국은 제1차 세계대전 승전국 자격으로 파리 강화회의에 참석합니다. 중화민국 정부는 내심 칭다오 반환을 바랐으나 서구 열강은 앞서 일본 정부와 위안스카이가 체결한 21개조 협의에 따라 칭다오의 조치권은 일본에게 있다고 보았고 칭다오 반환에 실패합니다. 이 결과에 실망했고 앞서 일어난 1919년 3월 1일 우리나라의 3.1 운동에서 영감을 받은 베이징의 학생들은 큰 시위를 벌입니다. 이를 오사운동이라고 부르는데 중화민국 정부는 처음에는 이 오사운동 시위를 강경 진압하려 했으나 시위의 규모가 엄청나게 커지며 이 시위를 강경하게 진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중화민국 정부 역시 깨닫게 되고 유화책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 결과 시위에 나섰던 시민들과 민중들의 요구가 국가 정책 결정 과정의 일부 반영이 되는데 그래서 이 오사운동은 중국 근현대사에서 최초로 민중들의 요구가 국가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되었다는 그런 의의를 갖습니다. 중국 대표단은 베르사유 강화조약의 조인을 거부하게 되고 1919년 10월에는 중국 국민당이 창당되고 1921년에는 중국 공산당이 창당되는 등 오사운동은 많은 유산을 남겼습니다. 오사운동으로 인해 촉발된 민주화 분위기 속에서 순원에게는 두 번째 혁명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지난번 위안스카이에게 임시 대총통직을 내줄 때 군사력이 없는 혁명은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를 몸소 체감한 순원은 군사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코민테른과 협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순원은 코민테른과 협조하며 공산주의를 중국에 뿌리내리기 위해 코민테른과 협조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군사력이 필요해 코민테른과 협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코민테른은 중국에서 혁명이 이루어지려면 국민당과 공산당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그 결과 당시 세가 국민당에 비해 훨씬 약했던 공산당원들이 개인 자격으로 국민당에 입당하는 형태의 제1차 국공합작이 성립되게 됩니다. 국공합작 성립 이후 국민당, 그 중에서 특히 순원을 중심으로 군벌을 사도하는 북벌을 준비하던 중 1925년 3월에 59세의 나이로 순원이 돌연 사망하게 되고 순원의 후계자 자리는 그의 신복이자 현대의 육군 사관학교와 비슷한 역할을 하던 황푸 군관학교의 교장인 장제스가 그 후계자 자리를 쟁취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 국민당 내는 극심한 좌우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새롭게 권력자가 된 장제스는 국민당 내의 좌파와 공산당의 의견을 묵살하고 북벌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북벌은 예상보다 순조롭게 흘러갔으나 공산당의 책략가인 저우언라이가 베이징에서 노동자들을 규합해 총파업을 벌인 것에 대해 장제스는 큰 두려움을 느끼고 군대를 다시 베이징으로 돌려 공산당원들과 노동자들을 무차별 진압합니다. 그 결과 제1차 국공합작은 3년 만인 1927년에 결렬되게 됩니다. 이후 공산당은 국민당을 피해 도피하며 장시성 정강산의 근거지를 마련하고 농민들의 지지를 기반으로 점차 세력을 키워나갑니다. 철저한 반공주의자이자 우파이던 장제스는 이에 위협을 느껴 제1, 2차 공산당 토벌작전을 감행하나 두 작전 모두 실패로 돌아가고 설상가상으로
일본이 만주 사변을 일으켜 철수하게 됩니다. 일본은 피부병이고 공산당은 심장병이다 라는 말을 남길 정도로 공산당 토벌에 집착했던 장제스는 일본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고 정전협정에 조인한 이후 다시 공산당 토벌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이후 그가 벌인 제3차, 4차 공산당 토벌 작전은 나름의 성과를 올렸지만 다시 일본의 열화사변으로 인해 이들은 철수를 하고 맙니다. 열화사변을 진압하고 돌아온 장제스는 공산당을 상대할 때에는 맞춤 전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도시 전체를 봉쇄하고 주변에 요새를 쌓은 후 공격하는 토치카 전술을 채택해 제5차 토벌 작전을 준비하게 됩니다. 국민당이 5차 토벌 작전을 위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음을 알게 된 공산당군은 내부에서 회의가 열리는데 이때 마오쩌둥이 실각하게 되고 코민테른을 위시한 소련 유학파가 득세하게 됩니다. 소련 유학파는 마오쩌둥의 게릴라전은 붉은 군대의 전술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국민당군과 전면전을 벌여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그 결과 국민당군과 전면전을 벌이나 공산당군은 대패를 떠안게 됩니다. 이후 더욱더 수세에 몰린 공산당군은 정말 이제는 국민당군을 피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대장정을 1934년 10월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이후 대장정이 이루어지던 중 1935년 1월에 마오쩌둥과 소련 유학파 그리고 코민테른의 지도원 오토 브라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준위회의가 열리고 이 준위회의에서 마오쩌둥은 제5차 토벌작전 당시의 실패를 신랄하게 비판하며 다시 한번 권력을 잡게 됩니다. 새롭게 지도자가 된 마오쩌둥은 약 1년간 12,000km에 달하는 대장정을 마무리하고 중국 북부인 예난 지방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예난 지방에 정착한 공산당군은 매우 피로한 상태였고 이에 장제스에게 공산당군을 괴멸시킬 결정적인 찬스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장제스는 자신이 믿었던 신복 장쇠량의 시안사변으로 인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시안사변은 격려차 시안을 방문한 장제스를 만주를 기반으로 하던 군벌인 장쇠량이 감금하고 반강제적으로 제2차 국공합작을 이끌어낸 사건을 말합니다. 장쇠량은 장제스가 일본이 만주를 차지하는 것을 보고만 있는 것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품고 여기에 더해 자신의 세력이 악화될 것을 우려하던 차에 공산당의 책략가인 저우언라이로부터 장제스로 하여금 제2차 국공합작을 하도록 도와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에 넘어가 나는 36세 나이로 죽었다 라는 말을 남기며 시안사변을 감행합니다. 이후 시안사변에서 장쇠량에게 당한 장제스는 반강제적으로 제2차 국공합작을 하게 되고 이후 국민당군과 공산당군은 힘을 합쳐 항일투쟁을 전개하게 됩니다. 제2차 국공합작 이후 공산당군과 국민당군은 힘을 합쳐 항일투쟁을 전개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만주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화베이 경제권을 구성한 이후 1937년에 베이징 인근의 경미한 충돌을 빌미로 중국 땅에 침입해 베이징과 텐진을 빠른 시일 내에 점령하며 중일 전쟁이 본격적으로 발발합니다. 이후 당시 수도였던 난징에서 국공합작군이 철수하고 일본군은 난징을 점령하는 것이 군대의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해 난징을 점령한 이후 1937년 12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우리가 역사를 통해 알고 있는 난징 대학살을 자행합니다. 이후 중국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이 난징 대학살 당시 4일간 약 30만 명의 중국인들이 희생되었다고 합니다. 이 중일전쟁은 이후 일본이 예상치 못한 지구전으로 전개되었고 그에 따라 최전선에서 일본군과 맞서 싸운 국민당군의 체력은 빠르게 소진되어 갔습니다. 반면 후방에서 지원 업무와 복구 업무를 주로 하던 공산당군은 농민들의 폭발적인 지지에 힘입어 점차 세력을 키워나갔고 한 예로 1937년 중일전쟁 시작 당시에 공산당군의 주력 부대인 팔로군은 3만 명에서 시작했으나 중일전쟁 중반 무렵에는 40만의 규모로 커졌고
또 다른 주력 부대인 신사군은 10,000명에서 출발해 10만 명으로 커졌습니다. 중일전쟁이 진행되던 때 국민당군은 양쯔강 이남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공산당군의 신사군이 양쯔강 유역에서 전투 중 양쯔강 이남으로 넘어오고자 했는데 이에 위협을 느낀 국민당군이 공산당을 향해 발포했고 약 9천여 명의 공산당군 희생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1941년의 이 사건을 우리는 환남사변이라고 부르며 대다수의 역사학자들은 이 환남사변을 계기로 제2차 국공합작이 사실상 결렬되었다고 말합니다. 일본은 1939년 미일 통상조약 파기 이후로 그때까지 대부분의 물자와 석유 등을 미국에서 수입해오던 탓에 물자 공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서양 침략자로부터 아시아 민족을 해방시키고 모두 함께 번영하자는 구호를 내세운 대동아 공영권을 주장하며 베트남을 침공하고 이후 라오스와 태국 등으로 세력 범위를 확대하며 동남아를 자신들의 물자 공급망으로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이후 미국과의 전쟁은 필수 불가결하다고 판단한 일본 정부는 1941년 12월에 기습적으로 진주만을 공습한 것을 시작으로 태평양 전쟁을 촉발시킵니다. 태평양 전쟁으로 인해 일본이 미국과의 싸움에 주력하며 당시까지 큰 피해를 입었던 중화민국의 국민당군은 체력을 비축하고 군대를 다시 신진화시킬 그런 시간을 벌게 됩니다. 태평양 전쟁과 중일 전쟁 두 전쟁이 모두 장기화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미국과 중화민국은 파트너십을 맺게 되었고 중화민국 국민당군은 미국의 막대한 물자와 자금 지원으로 점점 군대를 현대화시켜 나갑니다. 이후 1944년에 일본군은 불리한 전세를 역전시키고자 대륙 타통 작전을 전개하고 이 작전은 큰 성공을 거두어 약 30만 명의 국민당군이 희생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륙 타통 작전은 태평양 전쟁과 중일 전쟁의 전세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이후 1945년 여름 미국과 중화민국 연합군이 광저우로 진격하던 중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미국의 원자폭탄이 떨어지며 일본은 패망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중국군 100만, 일본군 40만, 그리고 민간인 1,000만의 희생자를 남긴 중일전쟁 역시 종료되게 됩니다. 중일전쟁 종료 이후 미국의 중재로 공산당의 마오쩌둥과 국민당의 장제스는 1945년 8월에 화평교섭회담을 열게 됩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1945년 10월 10일에는 쌍십협정을 체결해 신중국으로의 번영을 다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평화 무드가 조성되는 기간에도 공산당 세력은 여전히 만주에서 확대되고 있었습니다. 만주는 당시 일본군이 점령하고 있던 주요 지역으로 상당한 현대화가 진행되었던 공업도시이기에 국민당군과 공산당군 양측 모두에게 놓칠 수 없는 그런 주요한 지역이었습니다. 이후 공산당이 만주를 독점하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었고 충분한 준비도 갖추어졌다고 판단한 장제스의 국민당군의 침공으로 1946년 6월에 본격적으로 국공내전이 발발하게 됩니다. 이 국공내전 초기에 국민당군은 우세한 화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공산당군을 거의 괴멸 직전까지 몰아붙였으나 미국의 중재로 국공내전은 잠깐의 소강 상태를 갖게 되고 이 기간 동안 공산당군은 다시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됩니다. 이후 1947년 1월에 국공내전은 필수 불가결하다고 판단한 미국이 중국 대륙에서 철수한 이후 국공내전은 다시 본격적으로 재개되게 됩니다. 그러나 1937년 중일전쟁부터 거의 10년간 쉬지 않고 전쟁을 치러왔던 탓에 상당히 피로해져 있던 중화민국 국민들은 내전에 반대하지만 국민당 정부는 이를 강경 진압함으로써 민심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반면 공산당군은 지주들로부터 토지를 몰수한 후 이를 농민들에게 공평하게 분배하겠다는 주장을 통해 농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게 됩니다. 민심을 얻게 되어 자신감이 폭발 급상승한 공산당군은 자신들의 군대를 인민해방군으로 개칭하고 1948년 11월에는 만주 전역을 차지하게 이릅니다.
이후 이들은 계속 진격하기를 거듭해 양쯔강 이북을 모두 차지하게 되고 이에 책임을 지고 장제스는 국민당 총통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장제스가 물러난 이후에도 공산당군의 공세는 그치지 않아 난징과 상하이 역시 함락되게 되고 국민당 장제스를 위시한 국민당군 집행부는 광저우로 피신하게 됩니다. 더더욱 자신감을 얻은 공산당군과 마오쩌둥은 1949년 10월 1일에 베이징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합니다. 이들은 여세를 몰아 광저우를 함락시키고 장제스는 충칭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충칭으로 피신한 장제스는 국국내전에서 승리하기는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판단하고 수개월간 대만으로의 이주를 준비한 이후 1949년 12월에 공식적으로 대만으로의 국부 천대를 하게 됩니다. 자, 방금까지 국부천대 이전에 중국 본토에서의 중화민국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국부천대 이후 타이완 섬에서의 중화민국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국부천대 이후 장제스 집권 이야기를 하기 전에 1947년에 벌어진 대만 현대사의 굉장히 중요한 전기를 마련한 228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선결적으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945년에 일제가 패망한 이후 타이완 섬은 중화민국에 반환되었고 그에 따라 국민당군이 타이완 섬에 진주하게 됩니다. 이때 들어온 국민당군과 중국 본토에서 살던 사람들을 외성인이라고 부르고 1600년대부터 대대손손 타이완 섬에 거주하던 사람들은 본성인이라고 부릅니다. 당시 타이완 섬의 통치 세력인 국민당은 전매제를 실시하고 있었고 이 전매제를 위반하는 사람들을 엄격히 단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노점을 단속하던 중에 한 여성 상인이 전매품인 담배를 판매하는 것을 발견하고 외성인 경찰이 이를 과잉 단속합니다. 그러자 이 과잉 단속에 시민들이 저항하기 시작하고 저항의 규모가 커지자 당황한 외성인 경찰은 발포를 하게 됩니다. 이튿날인 3월 1일 총에 맞은 시민이 사망하게 되고 이 시민의 사망이 타이베이 전역과 타이중, 타이난, 가오슝 등 대만의 주요 대도시에 알려지며 228 사건에 대한 항의 시위가 대만 전역에서 들불처럼 번져나가게 됩니다. 그러자 당시 가지고 있던 병력만으로는 228 사건에 대한 항의 시위를 모두 진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국민당 지도부는 장제스에게 추가 파병을 요청하고 장제스는 국共내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2개 사단을 타이완 섬에 추가로 파병합니다. 이후 3월 8일부터 국민당군은 2만 5천 명에 달하는 본성인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하게 됩니다. 이 228 사건은 민주화 이전 대만에서는 언급조차 금기시될 정도로 굉장히 참혹한 사건이었습니다. 민주화 이후 만들어진 1989년작 거장 허우 샤오시엔 감독의 영화 비정성실을 보면 228 사건을 굉장히 잘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국부천대 이후 장제스 집권기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제스는 1949년 국부천대 이후 계엄령을 선포하였고 당시에는 그가 총통 자리에 물러나 있는 상황이었지만 실권자는 여전히 장제스였습니다. 장제스는 1950년 1월을 기하여 총통직에 복귀하게 됩니다. 장제스는 언젠가는 자신과 국민당이 중국 본토를 수복하리라 생각했고 그에 따라 타이완은 그에게 임시 거처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제스는 타이베이 도시 인프라 확충이나 어떤 도시 개발에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았고 그것이 현재 타이베이가 낙후된 이유입니다. 실제 예로 장제스의 국부천대 이전에 대만의 중심지였던 우리에게는 영화 말할 수 없는 비밀의 촬영지로 더 잘 알려진 단수이 지역에 가보면 그 지역은 굉장히 현대적이고 정돈이 잘 돼 있는 반면에 현대 대만, 타이완, 타이베이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타이베이 101 타워 중심과 대만판 명동이라고 볼 수 있는 시먼딩 쪽 지역에 가보면 여전히 구시대적 그 도시의 정취가 남아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장제스는 국국내전에서 자신의 패배가 고급 인력 부족과 민심을 얻지 못함이라고 판단하여 고금리 정책을 펴므로써 경제를 안정시켜
국민들로부터 어느 정도의 지지를 받고 1963년에 이미 9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하며 고급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에 심혈을 기울입니다. 그는 또한 부패에 매우 엄격해 대기업이 발전할 수 있는 풍토를 마련하지 못했고 그 결과 대만은 중소기업과 국영기업 중심으로 경제를 발전시키게 됩니다. 이런 장제스의 정책과 국민들의 희생과 성실성이 더해져 대만은 2000년에 천수이벤이 집권하기 전까지 연 8%대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며 아시아의 4마리용 대열에 합류하게 됩니다. 이 50년간의 대만의 압축 고도 성장을 우리는 독일의 라인강의 기적과 우리나라의 한강의 기적에 빗대어 타이완의 기적 혹은 타이완의 경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서자 상황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리처드 닉슨은 닉슨 덕트린을 주장하며 중국과 핑퐁 외교를 시작으로 점차 중국과의 교류 범위를 넓혀나갑니다. 1971년에는 닉슨과 중국 총리인 저우언라이가 만나 식사회담을 하기도 했으며 이렇게 계속 우호관계가 지속된 끝에 중국은 유엔에 가입하고 당시까지 타이완이 가지고 있던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 자리 역시 빼앗아갑니다. 대만은 1971년에 쓸쓸히 유엔에서 퇴출당하게 됩니다. 이후 1972년 일본과의 단교, 1979년 미국과의 단교가 모두 이어지며 대만은 점점 국제적으로 고립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장제스는 1975년에 사망하였고 당시 부총통이던 옌자간이 헌법에 따라 1978년까지 자녀 임기를 수행합니다. 그러나 당시의 실권자는 장제스의 아들인 장진거였고 옌자간도 이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권력 행사를 최소화하고 퇴임 이후에도 수많은 명예직을 지내다 최근 별세했습니다. 자, 이제 1978년부터 1988년까지의 장제스의 아들인 장진거의 집권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진거는 유화 정책을 펴며 사회 전반의 분위기를 굉장히 부드럽고 아버지 때와는 다른 그런 분위기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일찍부터 자신은 가족과 군부에게 권력을 세습하지 않을 것을 천명했으며 1987년 7월에는 약 39년간 이어져 오며 세계에서 가장 긴 계엄령이었던 대만의 계엄령을 해제시킵니다. 그는 또한 중국의 군사력이 압도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무력 통일을 사실상 포기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으며 소련 유학 시절에부터 친분을 쌓았던 중국의 국가주석인 덩샤오핑과 싱가포르 총리 리콴유의 마쿠 중재로 교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 중국사 전문가들은 만약 장진거가 더 오래 살아 있었다면 양안 관계가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렇듯 국민들의 엄청난 지지를 받던 장진거는 그러나 1988년에 오랜 지병인 당뇨를 이유로 타계하게 됩니다. 자, 이제 장진거 이후 집권했던 리덩후이 총통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요. 이 리덩후이 총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시안사변을 일으켰던 장쇠량 씨의 러브스토리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36세의 나이로 죽었다 라고 말하며 시안사변을 감행한 장쇠량은 시안사변 감행 전 승메이링이라는 여인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3년 후 다시 만난 승메이링은 장제스의 아내가 되어 있었고 그에 따라 장쇠량은 승메이링이 다른 남자의 여자가 되는 것을 지켜보게 됩니다. 시안사변 이후 군법재판에 회부돼 5년형을 받고 복역한 장쇠량은 국부천대 때까지 가택연금을 당했고 국부천대 이후에도 장제스가 죽을 때까지 집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했으며 장진거가 1988년에 자신의 가택연금을 해제해 줄 때까지 약 40년간 가택연금 생활을 하게 됩니다. 1988년 그가 드디어 가택연금에서 풀렸다는 소식을 들은 당시 미국에 칩거하고 있던 승메이링은 급히 귀국해 장쇠량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훗날 장쇠량이 회고하기를 내 젊은 시절에 승메이링이 나를 찾아와 8일간 함께 있었는데 그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였다 라고 수려합니다. 가택연금 해제 이후 대만에 잠시 머무르던 장쇠량은 하와이로 건너가 그곳에 정착했고 2001년 101세를
일기로 타계하게 됩니다. 당시까지도 미국에 살고 있던 승메이링은 장퇴량의 타계 소식을 듣고 굉장히 슬퍼하며 대신 조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자, 이제 1988년 장진거 사후 민주화된 대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88년 장진거 사후 당시 부총통이던 리덩후이가 그 자리를 이어받아 1990년까지 통치를 하게 됩니다. 국민당 내의 많은 사람들은 리덩후이 역시 1975년의 옌자간처럼 자녀 임기를 조용히 마치고 퇴장할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리덩후이는 총통 취임 후 그동안 숨겨왔던 권력욕을 천천히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국민당 내의 지지 기반이 약했던 그는 먼저 국민당 내의 소장파와 손을 잡고 위거화 행정원장, 리환 국민당 비서장, 하오부춘 참모총장 등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국민당 내의 원로 세력을 실각시킵니다. 이후 어느 정도의 지지 기반을 얻은 그는 소장파에게 다시 칼끝을 겨눠 자오사오캉, 천리안, 승추이 등 장진거가 육성해 놓은 국민당 내의 2세 엘리트들에게 상당한 타격을 입힙니다. 그는 1990년 간선제를 통해 총통으로 재선출되기에 이릅니다. 총통으로 재선출되어 2기 임기를 시작한 리덩후이는 우리나라의 통일주체 국민회의와 비슷한 간선제로 총통을 선출하는 국민대회를 해산시키고 속칭 만년국회라고 불리던 1948년에 국회의원이 당선된 사람이 40년간 계속해서 국회의원을 하고 있던 입법원 역시 해산시킵니다. 그는 또한 대만의 주요 도시인 타이베이와 가오슝 시장 선출 방법을 직선제로 바꾸고 총통 선출 방법 역시 직선제로 바꾸어 4년 임기와 1회 연임 가능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리덩후이는 또한 첫 본성인 출신 대만 총통이기도 했는데요. 그는 과거사 문제를 정리할 것을 지시했으며 228 사건을 진상조사했고 이후 1995년에는 228 사건 추도 행사에 참석해 국가 원수의 자격으로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리덩후이는 1996년 첫 번째 직선제 선거에서 총통으로 재선출됩니다. 이제 리덩후이의 3기 집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1992년 우리나라와 대만의 단교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또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양김의 분열로 대통령에 당선된 노태우는 임기 중 국방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했습니다. 동구권과 소련과 외교적 관계를 맺은 노태우 정권은 1992년에는 중국과 수교하기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 중국과의 수교 과정에서 노태우 정부는 중국의 요구 조건을 상당 부분 수용해 협상 과정 자체를 극비리에 붙였고 협상이 모두 끝난 후 대만 정부에게 일방적으로 우리는 중국과 수교했으니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당신들과 단교할 것이다. 그러니 3일 후까지 당신들의 명동 대사관절을 비워달라. 그 자리에는 중국 대사관이 입주할 것이다 라고 통보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주목할 사실은 대만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첫 번째로 우리나라를 정부로 인정한 미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대한민국을 합법 정부로 인정한 국가라는 점입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1940년대에 당시 우리나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중국에서 갖은 고생을 할 때에 그 임시정부를 지원한 장본인이 장제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대만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우리 노태우 정부는 대만과 일방적으로 단교를 했으며 1992년에 대만과의 단교는 대만인들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픈 상처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리덩후이의 집권 3기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리덩후이는 집권 3기에 들어선 리덩후이는 더더욱 자신의 본심을 드러내며 대만 독립론을 주장하기에 이릅니다. 그는 양안 관계는 특수한 국가 대 국가의 관계이다 라고 발언하며 파장을 일으키고 이에 불만을 품은 장점인 당시 중국 국가주석이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에게 대만과 전쟁을 할 것이다 라고 통보하자 그 내용을 전해 듣고 만약 당신들이 우리 영토를 침범한다면 홍콩과 상하이, 난징 역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는 초강경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는 2000년 대선에서
국민당 주석 역시 겸하고 있었기에 대선 후보를 정할 권한이 있었고, 그래서 그는 당시 국민적인 지지를 받던 국민당 2세 엘리트 숭추이가 아닌 자신의 측근이자 자신의 정부에서 부통령을 역임했던 리엔잔을 국민당 후보로 지명합니다. 그러나 그는 같은 대만 독립론자이던 민진당의 천수이벤 후보를 측면에서 지원했다는 의혹을 계속해서 받았습니다. 리덩우이는 12년간의 집권을 마치고 명예롭게 퇴임하였고 2020년 올해 초에 숙환으로 별세하게 됩니다. 자, 이제 2000년부터 처음으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천수이벤 총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수이벤 총통은 대만 진보당인 민진당의 사상 첫 대만 국가 주석으로서 50년 만에 정권 교체를 이루어낸 장본입니다. 천수이벤 총통의 삶의 궤적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천수이벤의 삶의 궤적 자체에 대만 현대사가 투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삶은 살펴볼 가치가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천수이벤은 1940년대 가난한 소장농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공부를 뛰어나게 잘했던 그는 우리나라의 서울대학교 법학과와 비슷한 위상이 국립타이완대학교 법학과에 수석으로 입학합니다. 이후 법학과 재학 중이던 23세에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이듬해 법학과를 전체 수석으로 졸업합니다. 졸업 이후에도 해상보험 변호사로 잘나가며 많은 돈을 벌었던 그는 메이리다오 사건이라는 시국 사건을 변호하며 점차 야당인 민진당 정치인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가 타이베이시 입법위원으로 활동하던 1990년대 초반에 그와 아내 우수전이 차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어떤 큰 덤프트럭이 그 차를 덮쳐 아내 우수전의 하반신이 마비되는 사고를 겪게 됩니다. 사실 이 사고는 덤프트럭 운전기사의 단순한 실수였지만 천수이벤은 이를 자신과 아내를 음해한 국민당 세력의 테러로 규정지으며 이후 정치 인생의 커다란 밑거름이 됩니다. 그는 1994년 최초로 직선제로 바뀐 타이베이 시장 선거에서 당선되며 타이베이 시장으로 4년간 재직하였는데요. 타이베이 시장으로 재직하며 뒷골목에 만연하던 부패를 척결하고 성매매로 오명을 얻고 있던 타이베이의 성매매 업소를 척결하는 등 강직한 시정으로 대만인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게 됩니다. 그는 여세를 몰아 1998년 타이베이 시장 선거 재선에 도전했으나 후배인 마잉주 교수에게 밀려 그 자리를 내주고 맙니다. 하지만 이는 전화위복이 되어 2000년 민진당의 대만 국가 주석 후보로 지명되는 데 성공하였고 렌잔을 꺾고 드디어 대만의 총통에 당선되게 됩니다. 그러나 천수이벤의 집권기는 그리 순탄하지 못했습니다. 2001년에는 IT 버블이 붕괴되며 대만 경제는 5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됩니다. 2002년과 2003년에는 이것이 회복 기미를 보였지만 한국 대기업들,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등의 치킨 게임에 밀려 중소기업들이던 대만의 IT 기업들과 제조업체들은 줄 도산하게 됩니다. 이렇듯 경제를 망쳐먹은 원흉으로 지목되며 재선이 힘들 것으로 보였던 천수이벤은 그러나 2004년 대선 직전에 그와 부총통 후보이던 리수련을 겨냥한 암살 사건이 벌어지고 이 암살 사건으로 어마어마한 동정표를 끌어모아 렌잔을 다시 한번 꺾고 2004년 연임에 성공합니다. 집권 2기에 들어선 그는 더욱더 중국에 대해 강경한 정책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 명분에 치우쳐 실리를 잃는 외교가 어떤 것인지를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2006년부터는 본인과 부인 우수전, 부총통 리수련의 비리 의혹이 연달아 터지며 레임덕에 돌입합니다. 그는 대만 총통에게 주어지는 불기소 특권을 사용하여 검찰 기소를 막았으나 2008년 국민당의 마잉주에게 정권이 넘어간 이후 감옥에 투옥되게 됩니다. 2016년까지 약 8년간 복역한 이후 그는 현재 치료 명목으로 가석방된 상태에 있습니다. 자, 이제 2008년부터의 마잉주 총통 집권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잉주는 홍콩 태생으로서 국립타이완대학교 법학 학사, 뉴욕 주립대학교 법학 석사, 하버드대학교 법학 박사학위를 받은 엘리트 정치인입니다. 그는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 대만으로 귀국해
당시 총통이던 장진거의 통역 비서로 활동하며 정계에 입문합니다. 이후 법무부 장관을 지낸 후 정계에서 잠시 은퇴하고 국립 타이완 정치대학교 법학부 교수를 지내던 그는 1998년 타이베이 시장 선거에서 당시 현직 시장이던 천수이벤을 꺾고 당선됨으로써 이락 스타덤에 오르게 됩니다. 이후 그는 2008년 대통령 선거에 대만 국민당 후보로 출마하여 646 공약, 즉 경제 성장률 6%, GDP 4만 달러, 실업률 6% 이하라는 공약을 내세우며 대만 총통에 당선됩니다. 그러나 2009년 타이완 섬을 강타한 태풍 모라꽃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비판을 받으며 민심은 그에게서 멀어져 갔습니다. 애초 약속했던 경제회생 또한 쉽지 않았고 그 결과 마잉주는 양안 관계 개선에 주력하는데 이 또한 지나치게 친중적이라고 굴종적이라는 비판을 들으며 집권 일기는 내내 쉽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2012년 대선에서 후배인 차이 잉원을 꺾고 연임에 성공합니다. 집권 2기에는 집권 1기 때부터 천명해왔던 모병제로의 전환을 성공시키는 등 소기의 성과를 올리긴 하지만 집권 2기 2년 차에 실시된 2014년 지방선거에서 국민당이 22개 광역자치단체장 중 단 6석만을 얻는 기록적인 대패를 당하며 마잉주의 레임덕이 시작됩니다. 그는 임기 후반에 시진핑과 양안 간 첫 정상회담을 갖지만 이 또한 역풍을 맞게 되고 2016년 대선에서 민진당의 차이 잉원에게 정권을 내주게 됩니다. 차이 잉원은 측천무 이후 1400년 만의 첫 중화권 여성 원수로서 타이베이 태생이며 역시 국립 타이완 대학교 법학과에서 공부하였고 코넬 대학교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런던 정치경제대학교에서 LS 법학 박사학위를 받은 엘리트 관료 출신입니다. 그의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집권 일기는 전임 천수이벤이나 마잉주 총통에 비해서는 나름 무난한 집권 일기를 보냈고 중국이 홍콩 민주화 시위를 강경하게 진압함으로써 대만 내의 반중 여론이 높아진 점을 이용 2020년 대선에서 의사 출신의 무소속 타이베이 시장인 커원저와 당시 국민당 소속 가오슝 시장이던 한거위를 꺾고 재선에 성공합니다. 재선에 성공한 이후 그는 코로나 사태에 대한 선제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며 전 세계 언론들로부터 칭송을 받았고 2020년 타임지 올해의 인물 표지에 선정되기도 하는 영광을 누린 바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중화민국의 약 110년에 달하는 역사를 살펴보았는데 이 중화민국, 우리가 주로 대만이라고 부르는 이 나라와 우리나라는 상당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공통점들을 좀 말씀드리면서 제 이야기를 좀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하게 우리나라와 대만은 같은 동아시아권에 위치한 지리적 위치가 비슷한 나라입니다. 둘째로 대만과 우리 모두 일본의 지배를 받았으나 이 부분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당시 우리나라에 진주했던 모든 조선 총독들은 육군 대장으로서 그들은 조선 사회에 만연했던 신문 제도를 뿌리 뽑고 자신들에게 순종적인 한국 신민으로 모든 조선 사람들을 만들기 위하여 악랄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조선을 통치했습니다. 반면 대만을 통치했던 일본인들은 즉 대만 총독은 주로 문관이었고 일부 무관도 주로 온건한 해군 제독이 많았습니다. 또한 대만에는 신문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비교적 온건한 방식으로 대만을 통치했고 이후 장제스가 집권한 약 30년간의 백색 공포 시대와 이 일제강점기가 더욱 대비되며 일부 나이가 많은 국민당을 지지하는 대만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일본에 상당히 우호적인 태도를 보내고 심지어 일본에 대한 향수를 느끼는 사람이 있기도 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태까지도 대만은 일본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장제스와 박정희의 공통점을 얘기할 수 있는데요. 장제스와 박정희는 모두 공포 통치를 자행한 독재자였으나 두 사람의 집권 기간 동안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해 대만과 우리나라 모두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고 이 압축적이고 급격한 경제 성장이
타이완의 기적, 타이완의 경험, 그리고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것 또한 비슷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네 번째로는 2000년대 초반, 초중반에 집권한 천수이벤과 노무현의 공통점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앞서 제가 천수이벤의 생애를 말씀드렸던 것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의 인생을 좀 어느 정도 아시는 분이라면 천수이벤과 노무현이 정말 비슷하구나라는 것을 느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인생에 대해서 짧게 언급을 하자면 그 역시 가난하게 태어났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잘 나가는 변호사였으나 어떤 시국 사건, 불임 사건이라는 그 시국 사건을 계기로 민주화 운동에 투신하게 되어 진보 정치인으로 오랜 세월 지냈고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뇌물수수 의혹으로 레임덕을 지냈고 레임덕을 맞았고 이후 사망했거나 또 이후 거의 사망한 것, 정치적으로 사망한 것과 다름없는 인생을 사는 것, 이거 역시 천수이벤과 노무현의 공통점으로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대만과 우리나라는 모두 전자제품 제조업과 IT를 경제의 주요 동력으로 삼는다는 것에 있어 공통점이 있습니다. 물론 대만의 많은 중소 IT 기업과 제조 기업들은 2000년대 초반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치킨 게임에 밀려 도산한 경우가 많지만 여전히 지금까지도 대만 내에는 애플의 제품을 모두 제조하는 폭스콘이라는 회사가 있으며 그 외에도 샌디스크라든지 아수스라든지 현재 대만 기업은 아니지만 대만에서 시작된 그러한 IT 기업들이 많습니다. 현재 제가 촬영하고 있는 이 영상을 찍는 카메라에 들어있는 SD카드도 역시 메이드 인 타이완 제품입니다. 이렇듯 대한민국과 대만은 상당히 많은 공통점이 있는 비슷한 국가입니다. 실제로 세계 유수의 비교 정치학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비슷한 두 나라를 꼽아달라는 질문에 대한민국과 대만을 많이 선택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110년에 걸친 중화민국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했고 마지막에 대한민국과 대만의 공통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긴 강의였는데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